연말이 다가오면서 그 배당주 투자를 권하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년 3월 22일에 네이버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주주들 중에서 배당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네이버의 그 김난선 CFO는 주가 대비 배당 규모가 적다는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와 같은 그 혁신 회사들은 대체로 배당을 안 하는 것이 통상적 팩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그 재원을 재투자할 것인지 이익을 배당으로 소진할 것인지 균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배당을 많이 달라는 그 주주들의 요구가 약간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해야 하는지 적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회사는 운영자금과 시설 투자 또는 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금은 당연히 배당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사내 유보를 할 때는 주주들에게 창출되는 시장 가격이 높을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안전하게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주주들은 배당금으로 매년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재투자를 해서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자기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회사가 재투자를 해서 3%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한다면 배당을 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합니다. 재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익을 유보해야 하고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배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원칙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 문제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은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여러 사업 부문이 있는데 A라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 10%의 수익이 발생하고 B라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 2%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6%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 5%를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2%의 수익이 나는 B라는 분야에 투자를 한 것이 합리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공부를 잘하는 학생 한 명이 학급의 평균 점수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워런 버핏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합동 골프 대회에 비유했습니다. 아마추어가 모두 형편없는 초보자라고 해도 프로 선수들의 그 탁월한 솜씨 때문에 팀의 최고 점수는 훌륭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냐 하면 10%의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A라는 분야에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의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B라는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말고 배당을 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 경영자의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런 버핏은 최고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본 배분으로 꼽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다수 기업 경영자들은 자본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들의 미숙함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CEO들은 대체로 마케팅, 제조, 엔지니어링, 관리, 때로는 사내 정치를 잘한 결과 CEO가 된다. 그런 이들이 CEO 자리에 오르면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들이 한 번도 씨름해 본 적 없는 중요한 업무인데다가 금방 익숙해지지도 않는다. 이는 재능 있는 음악가가 커리어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 지명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다시 그 네이버의 주주총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측에 더 많은 배당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요구가 의미하는 바는 회사가 재투자를 했을 때 회사에서 올리는 성장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낮을 것으로 주주들이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장 수익률이 5%라면 네이버의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만약 주주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이버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이 네이버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배당 때문이 아닙니다.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네이버의 기대 성장률이 은행 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김남섬 CFO는 배당의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들에게 재투자를 할 것인지 배당을 할 것인지 균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은 자금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남는 자금은 배당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 김남선 CFO도 그런 의미로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주로 기존 사업 투자, 다른 사업 투자, 배당금 지급,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 등 5군데의 자본 배분을 해야 합니다. 자본을 조달할 때는 내부 현금 이용, 채권 발행, 유상증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은 어떤 조합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배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들이 자본 배분하는 걸 보면 의외로 잘 못합니다. 제가 회사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영업을 하다가 사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기술개발 쪽에서 사장이 됐다거나 하는 분들이 이런 데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매출과 똑같은 영업이익을 낸 두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자본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 주주들의 성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한편 미국의 랄스턴 퓨리나라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를 크게 발전시킨 스티리츠는 분석 능력이 CEO에게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분석 능력이 없으면 CEO들은 은행가하고 CFO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많은 CEO들은 이러한 분석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 그러니까 법무, 마케팅, 제조, 영업 분야 출신임을 봐왔다. 분석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더십은 분석에다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석 능력이란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케이블 TV 회사인 TCI의 대표였던 존 말러는 EPS라는 지표가 자기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지표를 과감하게 무시했습니다. 스티리츠도 마찬가지로 장부가치라는 것이 자기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무시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지표들과 자기 사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표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배당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은행주가 7%, 8%의 배당을 주니까 고배당주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런 배당주들은 연말 배당 시즌이 끝나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배당을 받은 대가로 큰 주가 하락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가 회복하려면 또 6, 7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악재가 터지면 몇 년 동안이나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말인데 리스크를 지고서 7, 8%의 수익은 큰 대가가 아닙니다. 차라리 리스크 없이 4%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나 제2금융권 예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당주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배당을 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배당을 줄 주식. 저는 이런 주식이 진정한 배당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만 실제 예로 삼성화재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삼성화재는 액면가 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주가가 약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계속 성장을 해서 언제부턴가 매년 주당 10,000원씩을 배당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1990년대 초반에 누군가가 삼성화재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500주를 매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당으로만 매년 2,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한 20년 정도를 기다렸더니 매년 2,500만 원을 배당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금의 250%를 매년 이자로 받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1,000만 원 주식 투자한 걸로 노후 준비는 끝입니다. 저는 이런 주식이 진정한 배당주라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도 상장된 초창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매년 2,5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적립식 투자니 뭐니 국민연금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노후 준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은행 이자보다 1%, 2% 조금 더 배당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배당을 주지 못할지라도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배당을 주는 주식,
그래서 이걸로 노후 준비를 끝낼 수 있는 주식, 저는 이것이 진정한 배당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장할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장주는 미래의 큰 배당을 주는 주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장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종목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성장주라도 제조업은 큰 배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리 먼거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를 버는 사업이며 여러분은 그 해 말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12%를 벌지만 모든 잉여 현금은 반드시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결국 남는 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 장비를 파는 한 남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고객이 새 장비를 사면서 처분한 중고 장비를 인수한 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뒷마당에 녹슬고 있는 저것이 나의 모든 수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업을 싫어합니다. 피터 린치도 그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그 아이언이 주계를 모두 팔아 1억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자.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그 아이언은 용광로를 최신 설비로 유지하기 위해서 8천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다. 첫 해에 피그 아이언이 용광로 개선에 8천만 달러를 지출하지 않으면 더 효율적인 경쟁자들에게 사업을 빼앗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의 회사는 성공하기 힘들다. 필립 모리스에는 이런 문제가 없으며 팻보이스나 맥도날드 역시 이런 문제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자본적 지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좋아한다. 이런 회사는 자금 지출을 줄이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는 피그 아이언보다 돈을 벌기가 쉽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회사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기간에 배당을 주는 주식만 너무 찾지 말고 지금은 배당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정말 큰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회사를 발굴할 수 있는 눈을 키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